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한국 스마트폰 보급 3천만 대를 넘긴 지 오래됐죠.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스마트폰 쓰고 계십니다. 그 10명 중에 1명인 300만 명이 어제 포켓몬고라는 증강현실 게임을 다운받았다고 합니다. 게임하면 시간 때우기 놀이다 이렇게 보는 편견이 있는데요. 새로운 내일의 콘텐츠 산업이 된 지는 오래입니다. 이래저래 손 놓고 또 벽을 세우는 사이에 우리나라 게임 산업 성장판이 닫힌 건 아닐까요?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 등 투자를 미끼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YTN 라디오 생생경제가 함께 만드는 경제수사대. 오늘은 저금리 시대 투자 수익을 빌미로 벌어지는 범죄 예방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바로 이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두운 한국 경제에 유일하게 밝고 빛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 산업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추격과 세계 경제, 기술의 흐름을 보면 세계 1위라고 자만하고 있다가 호된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조선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2017년 1월 25일 수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오늘 주요 일간지의 제목도 이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냉골인데 반도체는 따뜻한 아랫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삼성반도체를 비롯해서 지난 4분기 실적을 봤더니 반도체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고 호황입니다. 당분간은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세계 강국으로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또 몇몇 분들은 20년간의 열매를 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 유출 문제도 늘 제기되어 왔었고요. 중국은 반도체 굴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 반도체를 만드는 쪽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업 전례처럼 우리 반도체 산업도 결국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불황에도 불구하고 효자 산업으로 우뚝 솟은 반도체 산업 그 배경과 저력 살펴보고요. 또 위험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김영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반도체의 최고 실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만 5조 가까이 되는 뉴스입니다. 이 정도 성과 네네. 사실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상한 그런 실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삼성은 우리 D램 시장의 한 46%, 낸드의 한 36%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수요가 이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지금 실적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 1분기도 아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한창 물건이 없어 못 판다 이런 표현이 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삼성 반도체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 반도체를 만드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분들이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네. 핸드폰에 이제 옛날에 같으면은 2기가빗 D램을 썼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그게 4기가빗 그다음에 8기가빗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칩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술은 10나노 기술을 써야 되고 그 기술을 할 수 있는 데는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마 삼성 하이닉스의 실적은 좋아질 거 아닌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핸드폰이 고사양화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방금 그렇습니다. 네. 예, 2기가 D램 4기가 D램 8기가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만큼의 뭔가 영역이 넓어진 건데 또 일반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D램 또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전문 분야인데 어떤 겁니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D램이나 낸드는 다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네.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들이죠. 네. 저장하는. 그래서, D램하고
낸드 경우에는 이제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모바일에서 중요한 점은, 전력 소모가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작고 전력 소모가 적은 칩이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그게 고사양이죠. 네. 그런 칩을 이제, 앞으로 아마 고사양 핸드폰에는 다 채용을 할 겁니다. 예. 또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USB 같은 걸 떠올리시면. 맞습니다. 예. 낸드 플래시는 이제 USB인데,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만드는 기술이, 옛날에는 이제 단독주택 짓듯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아파트처럼 쌓아 올립니다. 예, 이른바 3차원으로, 예. 네, 3차원 낸드라고 이야기하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48층, 48단 아파트 이제 낸드도 있고, 네. 64층 낸드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48층, 64층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3군데밖에 없습니다. 아, 네. 예, 야, 예. 그만큼, 그래서 네. 예, 기술이 굉장히 정말 최첨단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사실 저희가 이 경제 프로그램에서 경제 얘기해드리면서 별로 반갑지 않은 뉴스들만 전해드렸는데, 예, 많은 분들이 좀 네.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과거의 애국가 같은 화면 보면 이 둥그런 원판에 반도체를 만드는 이 흰 옷을 입은 분들이 그 작업하는 네네. 장면들이 애국가 화면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의 자부심이 큰데 20년간의 열매를 이제 따먹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던데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그간의 20년간의 축적된 기술과 경쟁력 어떤 수준입니까? 지금 그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년이라기보다 우리 실제적으로 반도체 시작한 게 한 83년이니까 네. 거의 한 30년의 기술을 축적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한 20년 정도 D램인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 저희들이 계속 1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그 세계 그러니까 그 기술에 대해서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려봤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네네. 어떤 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 그 D램 경우에, 네. 저희 나라의 그 D램 전 세계 시장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가 아마 72.5%입니다. 아, 거의 대부분이네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그게 특히 이제 그 D램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그 모바일, 네. 핸드폰 같은 모바일, 그 다음에 PC,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이제 클라우드 서버 같은 데 쓰는데, 네네. 그 모바일에 쓰는 D램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 네. 예, 그러니까는 그걸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국가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현황을 보자면 전 세계인의 손안에 한국산 예, 고성능 반도체가 다 들려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격하기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그것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예. 추격하기 어려운데 또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기는 해요. 뭐 반도체 굴기라고 중국 정부까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과거에 이 135 195 예, 이 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인력을 중국 측이 빼가는데 1년치 연봉의 3배를 5년 동안, 1년치 연봉의 9배를 5년 동안. 그래서 135, 195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인력 유출까지 걱정할 만큼 지금 중국이 맹추격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그러니까 2014년에 1조 위안을 투자하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돈은 아마 170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그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도가 뭐였는가 하면은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메모리 회사, 네. 그다음에 샌디스크라는 이제 낸드 플래시 만드는 회사를 이제 M&A 하려고 했어요. 아, 네네. 그런데 그거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거부를 하는,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걸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국이 이제 그 그렇게 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5년 내에는 힘들지 않겠는가. 네, 아직까지는 격차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자, 뭐 5년 정도의 텀은 아직도 두고서 우리가 앞서 나가고 유효하다. 있다.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당장의 뭐 산업의 위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저렇게까지 중국이 투자하고 하는 것 역시 그만큼 앞서 교수님 설명해 주셨지만은 전 세계인 90%의
손안의 반도체가 한국산이다 보니까 중국이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견제랄까요? 자국화 이런 거가 아마 추진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반도체가 이제 수입이 수출보다 뭐 월등하게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국산화를 이뤄야 되겠다는 게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선언입니다. 네네. 그래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는 마이크론이나 지금 현재 선진 기술의 M&A에서 그 기술을 그냥 사는 통째로 사서 자기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요. 네네. 그게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59 뭐 이런 걸 해서 네, 우리 159 한국의 문제. 인재들을 네네.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중국으로 데려가서 인재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일단은 지금 현재 반도체 엔지니어가 전체를 다 아는 엔지니어가 그렇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네. 한 분야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분야 아는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그것을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네. 직접화해서 한 칩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거다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예, 조금 걱정을 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년 이상 앞서 나가는 이 기술 좁혀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좁혀지고 계속 앞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네네. 그렇게 하려면 조금 가장 좋을 때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지금 실적도 좋고 뭐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좀 기업들이 안심할 수 있다라고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안심하지 않고 이 격차를 유지해서 좀 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을 가진 국가가 되려면 좀 어떤 대안, 노력들 경주해야 할까요? 그거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짚고 싶은 거는 첫째 조금의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 위기 의식이 필요하다. 네. 네. 지금 현재 너무 이제 호황이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너무 지금 앞서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서 있을 때 자만할 때 가장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네. 지금 그러니까 앞을 대비해서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하나는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인재 양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학에서 그 반도체 분야에 대한 인력이 지금 많이 배출이 안 됩니다. 네. 그 첫 번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정부에서 반도체 분야의 R&D를 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작년 정부의 R&D 신규 예산이 0원입니다. 0. 네. 원래 없네요. 얼마인가? 원래는 235억 원입니다. 네. 그럼 우리 수출을 12%를 담당하고 있어요. 반도체가. 네네. 국가 수출에. 네. 그래서 1년에 수십조 원을 이익을 국가에다가 내주고 있는데 반도체 분야의 국가 R&D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 R&D를 안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어요. 네네. 대학 교수님들이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는데 연구비가 없으니까 네. 지금 다른 분야로 다 가버렸어요. 반도체를 하시는 분이 없다. 네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정부에서 국가 주도의 큰 대형 과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30년 동안 해서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게 우리가 굉장히 국가 주도로 R&D를 큰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기술력을 가졌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는 삼성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버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돈을 내서 연구를 하라. 네. 국가 R&D를 안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정부에서 손을 떼니까 기업에서도 R&D 자금을 주느냐?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없어요. 네. 내가 지금 지금 현재 기술력은 좋은데 앞으로 기술력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는 기술력을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인력이 그거를 해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속력을 유지하면 따라잡힙니다. 더 속력을 높여야 격차를 벌릴 그렇습니다. 수 있는데 지금 그 동력이 인재 부분인데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 반도체 관련 석박사가 106명이 배출됐는데 2014년은 40명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 그럼 우수 인력이 양성이 안 되니까. 네. 그러면은 앞으로 그 기술은 더욱 발전할 더욱 이제 고도화될 건데. 네. 그걸 누가, 이걸 대처를 할 거냐. 네네.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결국은 일자리 문제와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력들이 배출되고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마찬가지일 텐데 반도체 네네. 산업은 뭐 자동화돼 있고요. 지금 현재 네. 가진 수준으로는 최고의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 메모리 분야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 분야 뭐 이런 네. 좀 더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좀 확대를 해서 인력도 배출하고 인재도 양성해야 된다 이런 조언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네네. 평택에도 짓고 있고, 청주에도 지금 다시 이제 공장을 다시 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공장을 지어봤자 고용 창출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네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호황을 하고 있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이익을, 국가 경제에 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주변, 네. 그게 뭔가 하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재료, 네. 시약, 웨이퍼라든지, 네. 시약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 장비, 이런 데는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런 중소기업들을, 키워주면은, 네. 고용 창출이 굉장히 늘어나죠. 네네. 예, 그러면서 우리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정책이나, 우리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가능하면은 주변 산업, 네. 장비라든지 재료라든지 또는 팹리스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를 활성화하는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과 기술 이익이 네. 아니라 미래를 살펴야 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네. 재료공학부 김영준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경제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의견 덧붙여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요. 선물도 드립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앞서 말한 반도체입니다. 제 기억에도 이 애국가 장면 같은 곳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이 보호복을 입고 반도체를 만지는 연구원의 매서운 눈빛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삼성과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지금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많이 지탱하고 있어서 삼성그룹 전체 실적도 좋았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죠. 다른 산업 경쟁력에 비해서 우리가 더 앞서고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2016년도에는 정부가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잘 될 때 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좀 관심 밖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라든지 여러 낙수 효과에 있어서도 지금은 효율적으로 사람 덜 쓰고 유지가 잘 돼서 이익을 남기고 있겠지만 미래 대비의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고요. 스마트 미디어의 시대죠.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곳들에서 우리가 계속 선점하고 또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미래 내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반도체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준비,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제안 하시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역 소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류, 가금류, 야생동물 사체 등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차례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었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손은 자주 씻고 눈, 코, 입은 가급적 만지지 마시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80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합니다. 정부는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계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지난해 여러 가지 경제 통계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땅값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요. 어디가 제일 비쌀까요? 관련 뉴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밥상 물가는 내려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 시각 가장 뜨거운 경제 톱 뉴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은행이 이 작년 성장률을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죠. 성장률이 2.7%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15년 2.6%에 비해서 0.1%포인트 오른 수준이긴 합니다. 다만 2014년 3.3%를 찍고서 2년 연속 2%대 중후반에 머물렀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인데요.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나 2015년에 메르스 사태와 같은 메가톤급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0.1%포인트 정도 올랐다. 이런 분석이 있긴 한데요. 네.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 또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생산 중단, 또 최순실 게이트 이런 변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도 이런 사건들은 경제 전반을 흔들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이번에 나타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난해 성장률을 어디서 좀 떠받쳤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건설 투자 증가율에서 무려 11%가량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네. 2015년 3.9%의 3배 수준으로 뛰었던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보인 영향이 아무래도 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떠받친 작년 2.7%의 한국 경제 성적표. 그런데 이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사실 좀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과거와 같이 7, 8%가량의 고도 성장 시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전반 소득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보호무역주의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보호무역주의가 또 만만치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네. 올해 지난해 2.7%였는데 올해는 2.5% 그러니까 0.2%포인트 정도 낮췄고요. 정부도 2.6%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조금 더 낮은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은 2.1%, LG경제연구원은 2.2% 이런 식으로 민간 연구기관들은 2%대 초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장률을 이끌었던 건설 투자도 이미 많이 좀 사그라들었는데요. 이미 지난해 4분기에 1.7%포인트 줄어들어서 2015년 4분기 이후에 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소비자들의 심리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한은의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소비자 심리지수, 그러니까 CCSI라고 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93.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에 이어서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계는 소득 증가율이 미약하고 가계 빚은 또 1,300조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갑을 크게 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경제 훈풍이 불까 걱정됩니다. 땅값 통계도 발표가 됐는데요. 어디가 많이 올랐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거래량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특히 많이 오른 곳은 신공항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도가 8.33%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이외에도 세종시가 4.78%, 부산이 4.17%, 대구가 3.93% 순으로 집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서울은 2.97%를 기록했는데요. 2013년 9월부터 40개월 연속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경남 거제시, 울산 동구 이쪽은 아무래도 조선업과 좀 관계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이쪽은 부동산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가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초부터 정부가 물가 안정 총력전 펼치고 있는데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상품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4일 어제 기준이죠. 3,987원인데요. 앞서 정부는 물가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어서 농축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집중 관리키로 했는데 봄 배추가 보통 2,000톤을 기준으로 해서 4월 중순에 조기 출하할 수 있게끔 해서 네. 가격을 좀 낮춰보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그때 당시에는 배추 가격이 한 포기에 4,092원이었는데 네. 어제 발표가 2.6% 인하된 가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년이 보통 배추 한 포기가 1,900원대 정도 하거든요. 네네. 이미 2배 이상 높은 분위기죠. 예, 이미 높은 게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매일경제신문 박수호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포켓몬고라는 게임 열풍이 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의 하나입니다. 실제 거리 화면을 비췄을 때 거기에 게임 아이콘들이 등장해서 게임을 하는 건데요. 작년에 이렇게 화제가 된 이유는 지자체까지 나서서 열기에 동참했고요. 실제로 관광, 소비 등의 매출과 경제활동에 직결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현상으로도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PC게임 강국이었던 한국, 지금 모바일 시장에서는 아직 그만큼의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여러 번 문제점 지적해드렸죠. 특히 게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 또 새로운 콘텐츠라기보다는 시간을 빼는 오락 정도로만 바라봐서 더 문제가 있는 건데요. 어제 정식으로 한국에서 선보인 포켓몬고 무려 3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게임 앱을 다운받았다고 합니다. 그 열풍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산대학교 게임영화학부 이승훈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정식 출시라고 기사를 보고 지난 여름엔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포켓몬고 이번 출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처음 출시할 때 한국이 이제 배제가 된 부분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속초에서 이제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속초에 가서 이 게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략 한 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사전에 설치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만 거의 한 280만 명 이상이 해서 결과적으로 거의 300만 이상의 설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리니지 관련 이제 모바일 게임들이 100만 정도라고 보게 되면 거의 3배 가까운 높은 수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 단일 이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게임 앱 중에서는 굉장히 단연코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게 AR 게임, 즉 증강현실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배경이나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모바일 게임들을 보면 다 대부분 이제 폰을 조작해서 터치를 한다든가는 그런 좀 일반적인 조작들이 많이 있고요. 네. AR 쪽이 사실 예전에 국내에서도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당시 그 기계 한계도 있었고 또 컨텐츠도 좀 제한적이었었는데요. 근데 네. 이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포켓몬이라는 IP까지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또 최근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습니다. 거의 카메라로 보이는 이제 주변 환경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하는 부분들이 좀 새롭기도 하고 신선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예. 즉 게임을 즐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게임 속의 캐릭터를 움직이거나 조작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이 AR 게임 중에 하나인 포켓몬고는 그런 방식의 변화도 새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어딘가 제가 찾아다니면서 포켓몬들을 찾아서 네. 그걸로 이제 수집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예전에 이 포켓몬이라는 게임을 아는 분들한테는 또 추억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그런 새로운 조작들이 대신에 이제 이게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움직이고 뭔가 카메라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의 좀 사고 위험도 있긴 있는데요. 네네. 뭐 그런 부분들만 조심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나름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어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들, 뭐 사고들도 뉴스가 된 적도 있을 정도인데, 자 이게 참 저도 들어보면 재밌거든요. 이 게임 속의 캐릭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게임의 한 캐릭터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바로 증강현실의 특징 같은데, 그래서 그럴까요? 경제적 효과나 부수적인 어떤 문화들, 앞서 뭐 속초에 막 우르르
몰려간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도 이런 게임의 특징인데 일부러 이런 걸 염두에 두고 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합니다. 어느 정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게임의 성형화라든가 서비스할 때 어떤 부분들을 활용할 건지 고려를 하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포켓몬고 같은 경우 실제 개발사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부수 효과들이 많은지 자기를 놀랬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이 게임이 그냥 단순 놀이가 아니라 어떤 문화라든가 어떤 여러 생활에 접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부수적인 효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도된 기획뿐만 아니라 쓰면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새롭게 창조되는 효과들도 더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한국이 게임 강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 e스포츠 리그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많이 약해졌고요. 모바일 게임에서는 특히 한국이 맥을 못 춘다 이런 얘기도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포켓몬고 출시도 늦어졌고요. 이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한국에서 어떤 게임에 대한 이미지 부분들이 좀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PC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라고 그래서 뭐 중국은 뭐 전혀 신경도 안 썼고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국내에서는 거의 새로 개발되는 모바일 PC 게임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모바일 게임도 뭐 상위권의 국내 게임이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들인데요. 어쨌든 이제 뭔가 이런 그 게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들도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경쟁력 부분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나마 이제 위안이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그 리니지 모바일 게임 수업 오픈한 것들이 네. 어떤 사용자 수라든가 동시 접속 수 이런 것들이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 이제 뭐 구글 앱스토어라든가 뭐 이제 아이폰 관련된 그런 플랫폼이 저희가 없습니다. 플랫폼이 네.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렇게 주도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꾸로 이제 콘텐츠 쪽에 다시 좀 어떤 강점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그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네. 다시 한번 경쟁력을 갖춰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게임 얘기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요즘 보면 텔레비전 광고에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 국내 유명한 배우들이 게임 광고를 하거든요. 게임 속 캐릭터처럼 등장해서 하는데 정작은 아직도 셧다운제 같은 논란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사실 뭐 셧다운제라든가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 부분들이 정부에 시작을 할 때 사실 이제 개발하는 분들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게임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보통 일반적인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부분들이 상위 20%의 어떤 그 유저들, 소비자들이 하위 80%를 커버한다는 그런 경제 이론이 있는데요. 아, 네.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상위에 있는 유저들이 전체를 다 커버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규제에 따라서 산업이 부분적으로 축소되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 한두 개한테 뭐가 문제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산업 자체에서는 완전히 이제 허리가 끊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뭐 AR 관련 특화 인재 육성 이런 것도 좀 제일 먼저 나서고 계신 분이 바로 지금 영산대학교 게임영화학부 이승훈 교수신데요. 인재들 길러내려고 하면 사실 학생들 가르치고 좀 취업도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해야 이렇게 좀 교수님으로서 가르칠 수 있을 텐데 좀 교육 환경이라던가 인재를 길러내는 현실 그렇지 않죠? 어떻습니까? 네, 사실 오늘 저희 학교 이제 예비 신입생들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날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제 좀 전에 끝나고 이제 지금 인터뷰를 하는 중인데 사실 이렇게 매년 새로 들어온 학생들 이제 볼 때마다 학생들이 어떤 게임에 대해 가지는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규제라든가 그런 이유 때문이긴 하겠지만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대학들 이런 게임 관련 인재 양성하는 부분들에서 어떤 대학 게임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여러 인력 양성 사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지금 거의 전무합니다. 결국 뭔가 어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큰 회사, 대기업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그런 쪽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계속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인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원책이라든가 정부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청년 일자리 대책들 내세우는데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분야에 좀 지원을 해서 정부가 흡수를 하고 일자리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 뭐 선진국들이나 여러 나라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이러면 일단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좀 이 게임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런 게임 규제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많이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뭐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이랑도 비교해 보게 되면은 사실 국내 게임 규제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좀 선제적인 규제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해서 미리 그 규제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산업이 성장하는 데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융통성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열어줍니다. 대신에 이제 어겼을 때는 정말 강한 법적 제재를 다 가하지만 어떤 그런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최대한 많은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사실 중국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이제 10년 전에 PC 온라인에서는 저희 나라와 비교가 안 됐는데 네네. 지금은 PC 온라인 뭐 모바일까지 이제 VR도 저희보다 더 잘한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정부에서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입법을 진행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어떤 영향을 잘 평가해서 산업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엄격한 사전 예방 규제를 만들어 놓고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사후에 차라리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추세들도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산대학교 게임영어학부 이승훈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수요일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YTN라디오 생생경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경제수사대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대유 선임조사역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저금리 시대에 이 돈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분들은 좀 굴려야겠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투자를 미끼로 고수익 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금전 피해를 당한 그런 사례가 있네요. 어떤 사례입니까? 최근 피해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피해자 한모 씨는 네이버 선물 투자 카페에서 알게 된 전문 투자가라는 김모 씨에게 해외 선물 투자를 믿고 맡겼습니다. 김모 씨는 모의 테스트로 수익률이 검증된 자신이 만든 투자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금을 믿고 맡겨보라고 하면서 네. 투자금이 입금된 선물 계좌를 맡겨주면 수익이 나도록 잘 관리해줄 것이니 수익이 25%를 대가로 배분해주면 된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네. 피해자 한모 씨는 이에 속아서 김모 씨에게 3,900만 원이 입금된 선물 계좌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한모 씨가 김모 씨에게 투자금을 맡긴 지 1개월 후에 투자금의 50%를 초과하는 총 1,852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김모 씨에게 손실 보전을 요구했는데 김모 씨가 이를 거절하자 금융감독원에 김모 씨의 불법 영업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정을 보면 이 피해를 당하신 분은 일단은 투자해보라라는 사람을 믿고 맡긴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일단 피해자인 한모 씨가 김모 씨에게 투자금을 맡기고 투자금을 맡은 김모 씨가 본인의 판단으로 한모 씨를 대신해서 주식 선물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영업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투자 일임업에 해당됩니다. 네네. 이와 같은 투자 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네. 그러나 김모 씨는 금융감독원에 투자 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투자 일임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 네. 비록 피해자 한모 씨가 김모 씨를 믿고서 자발적으로 투자금을 맡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김모 씨의 불법적인 투자 일임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건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해야 되는 일이고요. 비유하자면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낫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정식 의료 수업을 받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의사를 사칭하는 분한테 받으면 안 되는 거랑 같은 얘기 같은데 네. 사실은 지금 저금리 시대여가지고 굉장히 이런 투자처를 찾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보면요. 혹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업자랑 거래하면 일단 뭐 잃어버린 돈을 못 받는 건 당연할 테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김모 씨 같은 미등록 투자 일임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받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법 금융투자업자랑 거래해서 금전적 손실이 있게 되면은 그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해당 불법업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설령 승소한다 하더라도 불법업자가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는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미등록 투자 일임업자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건전 영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섣불리 믿고 투자금을 맡겼다가 큰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수익률, 100만 원 맡기면 1000만 원 봅니다. 이런 식으로 혹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불법에 숨어있는 또 위험성이다. 이런 얘기신데요. 설명 들어보니까 이 미등록 투자 일임업자, 불법 영업 좀 단속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피해자가 제공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혐의자의 영업행위에 관한 증거자료에서 수사 단서를 찾아내어 위법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께서 혐의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 통화 내용 녹취 또는 주식 선물 매매 거래 내역, 혐의자 성명과 연락처 등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협조해 주셔야만 이러한 수사 의뢰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앞서 언급해드린 사례에서 금감원은 피해자 한모 씨로부터 이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혐의자 성명 연락처, 매매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서 분석해 수사 의뢰를 했고요. 그 결과 검찰청에서 기소가 이루어져 혐의자가 형사 재판 절차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네. 한편 위와 같은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혐의자가 영업상 사용하는 웹사이트나 카페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서 폐쇄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이 거래 내용, 계약 또 여러 가지 영업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런 불법 업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이런 불법 업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서 투자 일임업 등록을 받은 증권회사나 자사운용사가 아닌 경우에 투자금을 절대로 맡겨서는 안 됩니다. 네. 증권회사나 자사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맡긴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평가해서 그에 부합하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전문성을 갖춘 운영 인력이 투자를 실행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측 불가능한 큰 손실을 입을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런 미등록 투자 일임업자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은 투자 위험을 설명하지 않고 고수익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고요. 설령 운 좋게 투자 수익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네. 혐의자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나눠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런 선물이나 주식 같은 금융투자를 제3자에게 맡기고 일임하려는 경우에는 회사명을 꼭 문의하셔서 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네. 조회 방법 간단한데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회사명을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회사라면 불법 업자로 의심하고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업자로 의심되는 업체와 접촉한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함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사이버 불법 금융행위 제보란을 통해서 제보해 주시거나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만큼 더 조심히 또 대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김대유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날이 조금 풀리는 것처럼 한국 경제도 풀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반도체 또 여러 산업에 대해서 의견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8106님께 커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생생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3시 10분 또 여러분께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